여주를 품고 흐르는 남한강 물길은 유독 아름답습니다. 사계절 절경에 누구라도 넋을 빼앗기게 되는 강. 생명의 젖줄이자 풍요를 품은 강, 여강입니다. 여주의 그 어머니가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오죽하면 남한강이라고 안 그러고 여강이라 그래요. 여주에서는 꼭 여강. 여주를 관통해 흐르는 남한강을 여주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여강이라 불러왔습니다. 옛날부터 남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혀온 곳. 사람들은 이곳을 여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옛날 나라의 길로 불릴 만큼 이 물길은 교통, 경제, 문화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길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여강을 따라가 봅니다. 싼 매달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아주 장관이었거든요. 그게 보기 좋다고 해서 여주 풍경에 하나 들어갔었어요. 이 한 돌이 이 정도 나오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갖고 와서 이거를 조각을 했다는 얘기죠. 조선의 역사를 100년 이을 만큼 최고의 명당지가 지금 세종대왕 서운왕후가 누워 계신 이 여주, 바로 이 명릉자리라는. 한양에서 여주에 이르는 남한강 물줄기를 사람들은 대대로 여강 백리길이라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의 별칭이 여강이기 때문인데요. 이 여강이 있었기에 여주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이어졌고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그리고 여강을 떠다니던 황포돛배에 실려 수많은 물자들이 오고 갔습니다. 수천 년에 이어 생명과 풍요를 품은 강, 여강. 그런데 유리처럼 맑고 잔잔한 이 강을 사람들은 왜 여강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이렇게 이제 남한강,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여강, 네. 그렇죠? 여주에서는 이 남한강이 이제 태백산 검령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쭉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주 구간을 지날 때는 우리 여주의 여자가 검은말 여자입니다. 검은말요. 네네네, 예, 검은말 여자인데 네. 그 검은말 여자의 여를 따서 여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주의 이런 지명과 관련해서 저 앞쪽에 보시면은 마암이라는 절벽이 있습니다. 마암. 예. 여주 박물관과 신륵사 건너편에 위치한 절벽바위 마암. 바위 사이에서 누런 말 황마와 검은 말 여마가 솟아났다는 전설이 있어 마암이라 부르게 되었다는데요. 황마와 여마가 박차고 나온 때문일까요? 마암 주변 강가에는 큰 바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의 고려 시대 때 지명이 황여라고 했습니다. 황여. 예, 예. 그러면 그것도 누런 말과 검은 그렇죠. 예. 야, 예. 그냥 여주 그냥 편하게 여주 했는데 네, 그게 네. 검은 말여. 네네. 거기에 황마와 검은 말의 어떤 네. 설화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전설처럼 예, 내려온 예, 예. 하늘로 승천했다는 네네. 예. 그 여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네. 네. 그러면. 문헌에 나타난 여주의 옛 지명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골래근,
상효, 황녀, 여흥이라 불렀고 조선 중기 세종대왕릉이 이곳으로 옮겨지며 비로소 여주라 불리게 됩니다. 지금 저 건너편 저 네. 위에 정자도 있고 있는 네, 그 밑이 네.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 네. 저 위에 보시면은 저 누각이 하나 있죠. 네. 네, 저게 이제 영월루라고 합니다. 영월로. 네. 마음을 바치고 오롯이 솟아있는 누각 영월루. 원래 여주 관아의 정문으로 쓰이다 1925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영월루에서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여주 최고의 경치를 자랑합니다. 여주 관아의 정문이었을 때는 현판 이름이 기좌제일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기죠. 아하. 그다음에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좌측이죠. 거기에 제일문. 그러니까 여주 목 시절에 여주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 저 현판에서도 나타났던 거죠. 여주의 강, 여강이라는 이름에는 여주 사람들의 자부심과 애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육로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 교통은 물길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남한강은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더구나 이 여강은 남한강 전체 물길에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초입이니 그야말로 중요한 위치였던 것이죠. 육로보다는 해상교통이나 또는 강을 통한 수로교통이 발달이 되어 왔었었는데 삼국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영토 확장과 관련돼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을 할 때에 이 한강 중심의 그 유역이 굉장히 기름진 평야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한강의 특성이 지금은 이제 물의 수량이 좀 줄어서 그렇지만은 한강을 흘러 들어온 지천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그 내륙 깊숙한 곳으로 가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한강은 굉장히 요충지라고 보여졌죠. 여강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은 한강변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여왔습니다. 삼국시대 여주가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파사성입니다. 정상을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돌로 쌓은 이 산성은 신라 5대 파사왕 때 축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 파사왕은 별로 높지도 않은 이 산에 성을 쌓은 것일까요? 사실 이 파사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네. 높은 산은 아닌데 이 주변이 다 조망이 되는 거죠. 이 주변 이 방어 시설로서는 최고의 적지인 거죠. 이 근처에서는 네. 이 포나루의 그러한 이 수로를 딱 지나가는 그런 경계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남한강 동쪽 여주를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파사성. 높이 235m. 파사산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다른 산봉우리 없이 우뚝 자리한 산이어서 산 정상에 오르면 눈 아래 사방이 굽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사성은 한강 상류, 하류를 감시하며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천연의 요새라 하겠습니다. 이 파사성과 관련해서 어떤 기록상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바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기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곳이 딱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은 높지는 않지만 주변이 다 조망이 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서해 유성룡 선생이 이곳에 대한 그런 보수 정책을 발의를 했고 임진왜란 당시
이 파사성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유성룡의 청으로 성을 재정비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남한강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파사성은 한양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여강의 상징과도 같은 황포돛배가 유유히 흘러갑니다. 황포돛배, 말 그대로 이 누런 포를 돛에 달고 그 바람을 받아서 흘러가는 배입니다. 이 여강에는 저런 황포돛배가 수도 없이 떠다녔습니다. 이 강마다마다에 수많은 나루터가 있었는데 그 나루터에는 많은 그런 숨은 이야기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예부터 여강은 여주에게 풍요를 선물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수많은 배와 사람들은 이곳 여주에 머물렀는데요. 그런 만큼 여주에는 많은 나루터가 생겼고 나루터들은 번성했습니다. 조선시대 4대 나루터가 서울 마포나루, 광나루와 더불어 이곳 여주의 이포, 조포나루였을 정도입니다. 이제 조선시대 때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게 되면서 한강가에 이제 수도가 정해지고 나니까 또 이제 조선시대라는 것은 고려시대하고 좀 달라서 중앙집권 체제가 완비가 돼서 전국에 있던 모든 집산이 한양이라는 수도를 향해서 몰려오게 돼 있었던 구조였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강을 통한 수운이 발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광을 받았던 것이 이제 여주가 되고, 여주를 흘러가는 이 남한강 속에서 자연히 이 물류가 유통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나루터가 발달이 되게 되는데, 여주 지역만 16개의 나루터가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여강변에 자리한 16개 나루터 중 가장 번창했던 나루터로 꼽히는 곳은 1991년 가장 최근까지 존재했던 이포 나루터, 그리고 1964년 이용이 중단된 조포 나루터입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여주의 나루로 모여들었습니다. 한양으로 조곡물을 실어 나르던 배들도, 장사를 하는 보부상들도 이곳 여강변의 나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여강변에는 언제나 사람들과 물건들로 넘쳐났습니다. 고려시대부터는 이런 한강들이 조언의 중요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제 한강 유역에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북한강에 소양강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한강 유역에는 흥원창, 가흥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충주 일대에 있었던 가흥창 같은 경우에는 소위 충청도 일대의 세곡만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남의 세곡까지도 육지길을 통해 가지고 가흥청으로 옮겨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물길을 따라서 남한강길을 따라 가지고 서울의 경창까지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경상도, 강원도의 조곡물들은 내륙을 통해 충주로 모였고, 이후 남한강을 따라 여주를 거쳐 한양에 이르렀습니다. 오래전 물길이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이었던 그 시절, 쌀과 각 지방의 특산물들은 황포돛배에 실려서
그리고 강원도 산골에서 베어진 아름드리 나무들은 뗏목으로 엮여서 여강을 지나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 시절 수많은 배와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을 여강변은 철도와 고속도로가 생겨난 후 나루터들은 사라지고 물결만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황포도배가 옛날엔 많았어요? 옛날엔 많았죠. 서울 가는 손님들은 다 저 황포도배 타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네. 저 강원도 쪽, 충청도 쪽에서 이 한강을 전부 이용했습니다. 이제 그 그렇죠. 기차가 생긴 뒤로는 기차로 실어가다가 이제 교통량 수로 교통이 줄었지만은 그 전만 해도 전부 이 한강을 이용해서 서울 가고 서울 분들 배 타고 올라오고 이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 수로였었어요. 이 한강이. 그렇죠. 예. 한양으로 향하는 배들의 정박지 역할을 했던 여강변의 나루터들. 그런 만큼 여강변의 나루터에는 수많은 숙박시설과 주막 등이 생겨나고 주변에 장이 서는 등 많은 사람들로 활기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루터들의 번창은 여주도 발전하게 했습니다. 조선 22대 왕 정조가 여주를 방문한 후 여주가 한양과 다를 바 없이 번화하고 여주 사람들의 모습도 한양 사람들 못지않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여강이라는 수로가 있어 번성했던 여주에는 그만큼 명문 가문도 많았습니다. 고종의 비, 명성황후가 태어난 곳 또한 여주입니다.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명성황후. 하지만 한양으로 가기 전까지 이곳 여주에서 보낸 유년의 시간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명성황후뿐이 아닙니다. 여주는 무려 8명의 왕비를 배출한 고장입니다. 여주에 얼마나 명문 가문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니 황포도배가 그냥 쫙 뜨면 되게 멋있었겠어요? 멋있었죠. 그래서 저 제비 여울 올라오는 게 그 여주 팔경에 하나 들었습니다. 연탄 규범이라고. 그게 연탄 규범이 여주 팔경에 하나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제 그냥 배들이 쫙 떠갖고 쫙 떠서 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게 아주 풍 좋았죠. 예. 고려나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이라는 게 이제 물자만이 아니라 그 문화를 유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개 여주부터 충주, 원주 지역까지 이 지역들을 문화회랑이라고 이제 일컫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영남 지역의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의 개성이나 조선 시대 이제 수도 한양 지역의 그 수도를 중심으로 아주 고급 수준 높은 문화가 있겠죠. 이 문화들이 이제 연결되고 서로 교류하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바로 이제 이 남한강 상류지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문화회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상도 쪽의 지방 문화와 개성, 한양 등 수도의 문화가 만났던 곳, 여주, 원주, 충주로 이어지는 남한강 일대의 새로운 문화 요충지로서 문화회랑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제 고려 시대에는 개성에서 정도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최고급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사찰들이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 시대에 걸쳐 가지고 남한강 일대에 조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주의 고달사 터죠. 고려 시대 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곳, 여주의
고달사지입니다. 신라 경덕왕 23년인 764년 처음 세워진 후 고려 왕들의 보호를 받아 큰 절로 성장한 고달사는 고려 3대 사찰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곳 고달사는 높은 수준의 예술품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고달이라는 석공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석조물들입니다. 발굴된 털을 바탕으로 복원된 영상을 보면 고달사가 얼마나 큰 사찰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의 수와 규모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보시는 저 조그만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신터리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고달사에 얼마나 많은 승려와 신도들이 많이 왔는지 저곳이 이제 절의 이 사찰의 초입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흙에 묻은 흙을 털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흙이 쌓여갖고 봉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주의 지명 중에 이 고달사 앞에 신터리봉이라는 지명이 생길 정도가 됐으니 이 고달사가 얼마나 큰 절이었는지 사찰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저 신터리봉이라는 재미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놀라울 만큼 큰 규모를 자랑했던 고달사. 이제는 폐사해 과거의 영화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석조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곳 고달사에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고려 광종이 국사로 모신 스님인 원종대사와 관련된 석조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중 하나인 원종대사 해진탑비입니다. 이 고려 초에 이 나라가 얼마나 이게 힘이 왕성했을, 특히 고려 광종은 중앙 집권, 왕권 강화를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국가의 기운이 국가에서 내려보낸 그 장인에서도 나타나듯이 이거를 만드셨던 그 석공은 이 신생 국가인 고려의 그 기상을 이 조각품에서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받침돌 역할을 하는 귀부를 전체로 보시면요, 이 몸, 머리, 이 발톱까지 해서 한 돌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 돌이 이 정도 나오려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갖고 와서 이거를 조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굉장한 공력이 들어간 거죠. 재정적인 부분도 들어간 거고. 받침돌인 귀부는 거북의 모습이지만 용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땅을 찍어 누르는 듯한 발톱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힘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재밌는 게 저 머릿돌인 이수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해목산 고달선원 국사 원종대사 지비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두르고 있는 이 산의 명칭이 그대로 나오고요. 해목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잡기, 악기를 물리치기 위한 도깨비상이 아주 해학적인 표현으로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석공은 굉장히 정교하게 조각도 했지만 한편으로 저렇게 해학적인 표현도 조각품에 넣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려의 살이나 유고를 안치하는 탑인 승탑에 새겨진 조각에서도 고려 초기의 강건한 기풍이 드러납니다. 세련되고 대담함, 그리고 우아함이 느껴지는 노련한 조각에서 남한강 일대 여주가 왜 문화회랑이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예술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여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강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특별한 예술품이 있습니다. 여주를 관통해 흐르는 강, 여강변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열리는 오곡나루 축제가 한창입니다. 축제 현장에서 예부터 여주의 유명한 예술품을 만났습니다. 바로 도자기입니다. 고려시대 화려한 명성을 자랑했던 여주 도자기의 명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도자기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여강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마의 성질이나 여주에서 도자기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강으로 인한 충분한 물, 쌀이산에서 나오는 고령토와 연료가 되는 나무 등 양질의 재료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완성된 도자기는 여강의 수로로 유통되었으니 최고의 요지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도기소 하나가 여주 관청의 북쪽 관산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주의 도자기 역사는 고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여주 중암리라든가 하는 여주 일대의 가마터에서 충청도라든가 그다음에 인천 방향까지 서울 지역으로 도자 문화가 확산이 됐고,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남한강을 이용한 서울까지 왕실용 도자기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2001년, 2002년 경기도 박물관에서 2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한 중암리 고려백자 가마터. 이곳에서 출토된 도자기들은 여주의 도자 역사가 고려 초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실제 여주 도자 유적 분포도를 살펴보면 강과 산 사이의 지역에 80여 개나 되는 도자기 가마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한쪽에서 파 쓰는 건데, 거기서 파 쓰는 건데, 자 보시면,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지금 젖어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보시면 이렇게 밀가루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흙들이 보시면 분홍색도 나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흰 부분만 따로 골라서 아주 양질의 백자를 빚었던 거죠. 예. 상당히 곱습니다. 그래서 이 흙들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관유에서 필요로 했었고 여기서 공급을 했었고. 질 좋은 고령토, 울창한 소나무, 그리고 깨끗한 물. 도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최상의 재료들이 여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주가 빚어온 도자기의 역사는 여강과 함께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한강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강은 여주인들이 여강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분들은 남한강이라 불러요. 외지 분들은 여주 강도 남한강이니까. 근데 여주 분들은 여강 이름도 참 정겹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수많은 역사도 안고 있고, 특히 뭐 도자사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뭐 진짜 꼭 필요했던 엄청난 그런 가치였었고, 예, 그래서 뭐 저부터도 강변에서 이렇게 그 흙을 빚고 이런다는 게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예, 예. 강이 가져다준 강 때문에 생긴 중요한 문화유산은 또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두 분의 왕, 세종과 효종의 능입니다. 여주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세종의 영능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효종의 영능이 두 개의 이제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왕릉은 그 백리 안에 조성한다는 건데 사실 여주에 있는 두 능은 백리 바깥에 있죠. 조선 4대 왕 세종과 여주의 인연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 원경왕후의 고향이 여주였으니 세종에게 여주는 외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이 여주 땅에 묻힌 이유, 외가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왕릉은 한양에서 백리 안에 조성한다는 원칙을 깨고 세종의 능, 영릉을 여주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잘 주무시고 계신지. 다른 능과 달리 이게 이 봉분이 있는 능산까지 개방을 해서 정말 가깝게 왕과 왕비를 뵐 수가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네. 지금 여기 저 왕비 소헌 왕후까지 예. 합장을 한 거죠? 네. 세종대왕릉은 조선 최초의 합장릉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게 처음 최초, 합장릉이었어요? 네. 근데 원래 세종대왕릉이 이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네. 워낙에는. 예, 원릉은 지금으로 보면 서울 내곡동, 예전엔 경기도 광주 땅이었죠. 예, 그 자리에 계시다가 여주로 승하하신 지 19년 만에 옮겨오시는 겁니다. 일단 묘를 거기 썼다가 그러니까 세조가 옮긴 거네 결국은? 세조 시절에 아마 논의가 됐을 것 같고 예종 원년에 합정이 돼서 여주로 모시게 됩니다. 세종은 승하하기 전 아버지 가까이 묻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따라서 아버지 태종의 무덤인 헌릉 옆에 세종의 능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세종 승하 후 세조가 왕이 되기까지 조선 왕실은 애군이 낀 것처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변고의 원인으로 세종의 묘자리를 꼽게 되는데요. 결국 예종 1년 세종의 묘를 파내보니 관과 수위마저 새 것처럼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이후 1급 직관들이 전국을 뒤져 찾아낸 땅이 지금의 세종릉이 있는 경기도 여주. 하지만 도성에서 백리밖이었습니다. 유교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의 임금은 당연히 백성들의 모범을 보기 위해서 효를 앞세우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임금들이 돌아가신 그 선대 임금들의 능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효의 모범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백리 안짝에 있게 되면 아침 일찍 갔다 저녁 때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곳에 이제 왕릉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예종은 세종의 능을 이장할 것을 결정합니다. 예종 주기년인 1468년 12월의 일입니다. 예종은 왜 왕릉은 백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깨면서까지 여주로 세종의 왕릉을 옮긴 것일까요? 200리 바깥에 있긴 하지만은 100길로 따지면은 백리 안짝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다 그래서 그 후대 임금들이 선대 임금들을 뵈러 참배하러 능에 올 때 100길로는 안 오거든요. 위험해서.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와요. 근데 먼 길에 왜 조성을 했느냐 하면은 저는 땅이 좋아서 명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뱃길 백리라고는 하지만 원칙을 깨고서 한양에서 백리 바뀐 여주로 영릉을 천장한 후 조선 왕실의 애구는 과연 사라졌을까요? 이 자리는 조선 40개의 능이 있잖아요. 남한에만. 근데 그 능 중 조선 가 100년지, 조선의 역사를 100년 이을 만큼 최고의 명당지가 지금 세종대왕 소원왕후가 누워 계신 이 여주, 바로 이 영릉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옮겨서 어쨌든 조선의 역사가 100년은 더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지기도 좋고 세종이란 이 임금의 자치가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니까요. 맞아요. 세계 뭐 문명 태치상에 세종대왕 그 문명 태치상이 제정될 정도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스승의 날을 그렇지. 세종대왕의 5월 15일을 따라서 또 제정이 될 정도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죠. 뗄 수도 없고 물론 세종의 영릉 자리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가백년의 이유를 들자면 그보다는 세종이 생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룬 업적들 때문이 아닐까요? 여주를 끼고 여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흐르는 여강에 황포돛배가 여유롭습니다. 이 여강가에 천년 고찰이 세워져 있으니 신륵사입니다. 신륵사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과는 다르게 산이 아닌 강을 가까이 두고 있는 사찰입니다. 아름다운 강이 있어 더욱 특별한 사찰. 신륵사의 오랜 역사도 여강의 물길 따라 이어졌습니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가 창건했다고 전해지지만 신륵사가 건립된 정확한 연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내에 뻗어있는 은행나무가 무려 660년 된 나무라니 가히 천년고찰이라 부를 만합니다. 신륵사는 불교가 배척되던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사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의 능인 영릉을 보호하는 원찰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명복을 비는 사찰이자 영릉에서 재향이 있을 때 제사 음식을 담당하는 사찰이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극락보존으로 된 배경이 사후에 승하하고 오셨던 세종대왕과 온경하고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극락보존이다. 네, 이제 이미 승하하고 오셨으니까 승하하고 오신 왕과 왕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게 이 사찰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죠. 그래. 그래서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아미타불을 모시고 그분의 문패인 극락보존을 올려드린 거죠. 백리 여강 물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물길로 꼽히는 신륵사 앞 물길. 그리고 신륵사 강변에 세워진 강월헌에서 바라보는 여강의 모습은 최고의 절경을 자랑합니다. 신륵사 내 수많은 보물 문화재들 중 특이한 탑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다층 전탑입니다. 진짜 이건 언제 탑이에요? 이 탑은 고려 시절에 만들어진 탑이에요. 전탑은 흙으로 구운 벽돌을 촘촘히 쌓아 올린 벽돌탑을 말합니다. 이 벽돌탑 때문에 사람들은 신륵사를 벽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벽돌로 쌓은 것도 특이하지만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절벽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탑은 배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반대편 절벽에는 물이 강원도에서부터 오는 물길이 부딪혀서 굉장히 헤어리가 크게 일었던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아, 이 앞에가? 네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들이 안전하게 배를 운항할 수 있었던 이유에 그들이 이 탑을 바라보면 강에서 볼 때는 산봉우리처럼 보였대요. 그들이 갈 때 이 탑을 이정표 삼아서 안전한 수로를 이용하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고려 시절부터 그 사람들이 지어줬다는 이름이 바로 벽절입니다. 벽절? 네. 아. 그래서 현대도 이 근동이 분들은 벽절이라는 이름을 훨씬 더 많이 쓰세요. 오히려 네. 신륵사 이게 아니고 네, 벽절이다. 신륵사 이름보다도. 아니, 이게 강 쪽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훨씬 더 우람하네요. 네. 더 올려다 봐야 돼서 그런지. 그리고 이 밑이 절벽이니까 네, 검룡소에서 흐르는 물질이 여기 와서 부딪히면서 여기는 언제나 그러니까 여기 여울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네. 맞아. 네. 이 탑이 굉장히 그들한테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죠. 재산도 지킬 수 있고. 그렇지. 여기가 목숨도, 위험한 데니까 조심해라. 신륵사는 그렇게 배들의 이정표가 되어 여강을 드나들던 수많은 배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여주의 사람들은 여강에 기대고 여강을 품고 여강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주 사람들의 길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여강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배를 대신해 더 많은 물자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열차가 생겨나고 더 빠르게 날씨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다리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강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번성했던 나루들도 쇠퇴하게 됩니다. 육로교통이 발달이 돼요. 큰 길이 나고 그다음에 철도가 부설이 되면서 강이라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갈수기 때 물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이 바위들이 등장이 되면서 배가 쉽게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다 조건으로다 가게 돼서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갈 수 있는 육로교통이 발달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로교통이 이제 천대를 받게 되고 점점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죠. 수천 년 세월 동안 유용한 교통수단이자 삶 자체였던 강. 강은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문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강의 역할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강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강이라는 건 사람과 물자와 그런 것들이 이동하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곳에 삶들이 퇴적되어 있던 곳이고 많은 문화유산들이 강과 그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물은 흘러갔지만 그 강이 담겨있는 역사는 그 주변에 아주 풍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걸 경제적인 입장이라든가 뭐 자원의 입장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문화의 총체, 그다음에 역사와 삶들이 어울려져 있고 쌓여져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강. 강은 풍요의 물길이었고 생명의 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년 여주의 특별한 문화와 역사는 쉼없이 흐르는 저 여강의 물결과 함께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